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제가 알아볼 것은 오래간만에 일본의 도시전설입니다. 나무위키에 도시전설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일본발 도시전설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히토가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일본에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제작 시기는 1996년부터 2003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요. 공익 광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추정일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광고인지 지금부터 보시죠. 이겁니다. 뭔가 기묘한 영상이죠. 뭔가 깜빡깜빡하면서 사람의 형상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요거를 반복하고 어떤 나레이션이 딱 나오고 그냥 끝이 나버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히토가타는 일본의 도시전설로 알려져 있는 정체불명의 TV 광고이면서 확인되지 않은 로스트 미디어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광고를 봤다는 증언만 존재하고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실존의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광고입니다. 라고 해서 방금 봤던 광고는 아마도 이제 추정본인 것 같아요. 우선 시작은 2004년 10월 6일 투채널에서 무서운 광고를 주제로 한 스레드의 한 답글로부터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터무니없이 무서운 광고가 있어서 계속 기억에 남음. 검은 배경에 흰 사람 모양 같은 게 2명 그려져 있어서 땡땡땡땡 하고 계속 소리가 울림. 확실히 지구상에서는 2초에 1명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왔었고 2번의 소리가 울린 뒤에 한쪽이 사라지는 광고의 형태임. 다음 순간에는 원래 있던 자리에 사람 모양이 부활하고 이번엔 반대쪽이 사라짐. 그게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됐음. 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토대로 봤던 게 방금의 그 만들어진 영상인 거죠. 원본이 아니고 시로이 히토가타 혹은 그걸 줄여서 히토가타라고 불리게 되면서 일본의 투채널을 넘어서 4챈과 레딧을 넘어서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로스트 미디어 팬덤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흔히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공익 광고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일종의 만델라 효과에 가깝습니다. 막상 최초 작성자 글을 보면은 광고라고만 명시했을 뿐 딱히 공익 광고라는 말도 없고요. 배경 역시도 단순 검은 화면이라고 하고 있고 땡땡거리는 소리라고 했을 뿐 철도 건널목 알림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문구도 며칠에 1명꼴로 철도 사고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지구상에서 2초에 1명꼴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의 공익광고 표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저 사람이 얼마나 자주 죽는지를 표현한 광고란 점에서 보험 광고였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2초에 1명꼴로 사람이 죽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매 초마다 1.78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오히려 현실보다 순화시켜서 보여준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로스트 미디어다 보니까 스크린샷도 발견된 게 없고요.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현본들은 그저 단지 증언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경우들일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금 있었던 증언을 토대로 뭐 이런 식의 광고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제일 처음 봤던 그 광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본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뭔가 기괴한 느낌의 광고가 아니었을까. 확실히 땡땡거리는 소리가 철도 건널목 소리라기보다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울려 퍼지는 듯한 뭔가 장송의 종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근데 과연 실존하는 광고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은 AC 재팬이 만든 공익광고 사라지는 모래상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류의 광고였다고 합니다. 되게 으스스하고 뭔가 좀 음울한 느낌의 광고지요. 모래상이 퍽 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를 가리지 않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는 광고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토가타라는 광고가 뭐 그다지 이상한 광고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주장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방금 봤던 그 광고 사라지는 모래상, 그것도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지구상의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공익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가타도 충분히 있었을 법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이 밑에 히토가타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광고가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확실히 띵띵띵띵 소리가 들리고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처음에 이 광고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랑 좀 유사해 보이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자, 히토가타의 원본으로 추정되는 광고가 발굴됐는데 일본의 화학 기업이었던 도쿠야마가 만든 광고였습니다. 검은 배경에 흰 사람 모양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땡땡 하는 소리가 울린다는 점도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화학은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가 라는 글자는 도쿠야마라는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물론 모든 광고가 이런 분위기인 건 아니고 비교적 멀쩡한 느낌의 광고도 있었는데 유달리 이 동영상이 약간 으스스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 광고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괴담 속의 내용과 다르게 두 명도 아니고 주기적인 간격으로 한쪽이 사라지거나 사람은 2초에 한 명꼴로 죽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도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 처음 그 사람이 봤다는 영상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토가타라는 그 광고를 봤다는 게 만델라 효과가 아니었을까, 그냥 이런 추측이 더 많다고 해요. 이제 만델라 효과는 사실과는 다른데 이런 것이 실제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미린다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서 미란다 이런 음료수로 알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효과를 만델라 효과라고 하거든요. 히토가타의 증언이 나온 지가 20년이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애초에 처음 봤다고 하는 그 광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방금 봤던 도쿠야마 광고를 단체로 오기억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부정론자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지난 광고는 아카이빙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 히토가타라는 광고는 실제 하는지 아닌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 봤다라고 하는 주장은 꽤나 많이 남아있는 그런 기묘한 광고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식의 로스트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는 괴담들은 꽤 많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도라에몽의 뭐 특정적인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심야 시간대에 하는 특정적인 프로그램 혹은 광고,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많은 일본발 도시전설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대다수가 어렸을 때 봤던 광고다 라는 그런 꼬릿말이 다 붙어있다 보니까 잘못된 기억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방금 알아봤던 것처럼 그냥 특정적인 광고를 잘못 기억하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상상해보면 으스스하죠. 어쨌든 그런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또 두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의 하나코상입니다. 일본의 학교 괴담입니다. 화장실의 하나코라는 존재는 화장실에 깃든 원령입니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코를 부르고 소원을 말하면 대가로 대신에 중요한 것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늦은 오후 아무도 없는 화장실 한가운데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돌고 난 다음에 화장실의 세 번째 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하나코씨 계십니까? 라고 부르면 하이 하는 답변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화장실은 상당히 음침한 장소입니다. 게다가 방과 후라서 인적이 뜸한 늦은 오후의 음침한 화장실 한가운데에서 빙글빙글 돈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하나코상은 일종의 강령의식류의 괴담입니다. 소문으로 알려져 있는 그녀의 생존 인물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1879년 출생의 하세가와 하나코라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입니다. 생전에 우유를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역시 우유에 새긴 흰색을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 계열의 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 다닐 적에 탁구부 소속이었다 라든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다 라는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하세가와 하나코가 죽은 이유라고 알려져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휴일에 학교에 놀러왔던 하나코가 괴한에 쫓기다가 화장실의 세 번째 칸에 숨어들었는데 결국은 들켜서 살해당했다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학교로 도망쳐서 화장실 칸의 세 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은 살해당했다는 설도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도서관 창문에서 떨어져서 추락한 소녀의 유령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퇴치나 대처 방법도 지역마다 다르게 알려져 있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면은 기겁하면서 도망친다고 하는 그런 대처법도 있고요. 아니면 생전에 외로움을 탔던 아이였기 때문에 선물을 공양해주거나 말동무가 되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훈훈한 대처 방법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꽤나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는 귀신이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의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등장했다고 해요. 뭐 요괴워치에도 나오고 유희왕에도 나오고 학교 괴담에도 나오고 개개개 키타로 요괴인간 타요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각종 귀신을 다루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다 나왔던 것처럼 보이네요. 상당히 유명한 귀신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밀폐된 공간이고 일반적인 공간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런 연관된 괴담들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리포터에도 등장하잖아요. 모닝 머틀이라고 하는 여자 유령이 등장하죠. 뭐 이거는 뭐 사실 실제 하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당연히 뭐 모든 괴담이 다 그러니까요. 하지만서도 일단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일단 습하고요. 물기가 많은 공간이니까. 그리고 좀 다른 지역보다는 관리가 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괴담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한국도 일본도 이 화장실과 연관되어 있는 귀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
귀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가 있네요. 재밌는 점은 왜 일본은 죄다 귀신을 깨워내는 의식이 이 괴담이랑 연관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죠?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림자 성형 같은 특정적인 의식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깨워내는 그런 괴담들을 여태까지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뭘 깨워내려고 하는 걸까? 괴담들이 죄다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면은 한국의 괴담들은 죄다 어떤 곳에 갔더니 귀신이 이미 있었다 뭐 이런 식인데, 일본은 죄다 깨워내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건 아마 문화 차이겠죠. 어쨌든 그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하나코 씨를 부르면 절대 안 되겠네요.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케이 카즈미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뭐야 이거? 사람이죠? 사람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 카즈미의 실물로 알려져 있는 사진이래요. 사람의 크기라기보다는 이게 자판기 그 기계랑 거의 유사한데? 어쨌든 이런 사진입니다. 케이 카즈미, 일본의 야후 지혜 보따리에서 활동하는 네임드이자 인터넷 유명인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거인 혹은 괴물의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30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스모 선수를 능가하는 비현실적인 체격, 괴물 수준의 근력, 상식선을 초월하는 식사량 때문에 투채널과 SNS를 타고 큰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야후 지혜 보따리 활동을 시작한 2017년을 시작으로 정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2022년 TBS 테레비의 집요한 조사와 취재 끝에 케이 카즈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케이 카즈미의 신체 검사표가 있는데요. 2018년, 2019년, 2020년 이 3년에 걸친 신체의 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키가 계속 커지고 있어. 2m 7cm에서 2m 8cm, 2020년이 됐을 때는 2m 10cm입니다. 체중도 마찬가지로 212kg, 211kg, 222kg 뭐 이렇게 점점 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실존하는 사람이라면 이 목격담 같은 것들이 연이어서 발견됐을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의 사진만이 하나 있을 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던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은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말단 거대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발 사이즈가 335mm래요. 그래서 옷은 무조건 주문 제작으로 시키고 변기를 몇 번이고 깨뜨린 적이 있어서 스모 선수용으로 특수 제작된 변기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제 본인 피셜에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본인이 직접 밝힌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화 후라이팬을 반으로 접어버림. 그 큰 거, 커다란 거 반으로 접어버림. 두 번째는 프라이팬 뚜껑을 사방팔방으로 접어버림. 세 번째, 지하철 손잡이의 가죽끈을 끊어뜨림. 네 번째, 플레잉카드 한 벌 54장을 그대로 찢어서 두 동강을 내버림. 다섯 번째, 동아리 합숙 때 배 근력 측정기의 쇠사슬을 끊어뜨린 적이 있었고 결국 그 측정기는 고장나서 못쓰게 되어버림. 해외여행 때 볼일을 본 뒤에 공중 화장실의 문이 안 열리자 그대로 부수고 나온 적이 있음. 중학교 때 자신들에게 시비를 건 일진들을 그대로 넉다운 시켰음. 학창시절 남친이 바람피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 남친과 여자를 모두 쥐어 패고 그 자리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림. 라고 본인 피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한 끼 저녁 식사로 백미 4.5kg, 카레 30인분, 우동 21그릇, 샐러드 3보울,
규카츠 72꼬치, 오렌지 12개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푸드파이터 안젤라 사토에 의하면 푸드파이터 3명이 붙어도 다 먹을까 못 먹을까 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푸드파이터 자이언트 시로타는 공식 대회도 아니고 일반적인 한 끼가 이 정도라면 말이 안 된다 라고도 했다고 해요. 근데 2017년 4월 30일 자루소바 많이 먹기 기록에서 케이 카즈미가 당당하게 여성 부문에서 이제 1등을 한 것으로 보여요. 82판을 먹으면서 넘사벽급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남성 부문 TK도 42판이거든요. 근데 여성 부문 케이 카즈미가 82판이에요. 거의 더블을 드신 건데, 이 기록은 사가미의 공식 사이트에 올라왔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뭐 그런 대회의 그런 입상의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죠. 푸드파이터계의 마녀라고 불리는 스가와라 하츠요 씨는 방송을 통해서 이건 도시전설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푸드파이터 코바야시 타케루 씨는 메밀면으로 10kg 이상 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쪽 업계를 모르는 일반인이 쓴 날조라고 트위터에 저격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코바야시 타케루 씨는 핫도그를 69개를 먹은 기록을 세운 사람인데, 코바야시 타케루 씨가 간신히 해낸 이 기록은 6.9kg을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루소바는 핫도그에 비해서 질량이 크고 포만감이 더 크기 때문에 13kg을 먹어야 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케이 카즈미 씨가 실존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라는 이제 인터넷 상에서의 설왕설래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근데 결국은 이 사진도 그렇고 이런 어떤 신체 재원도 그렇고 자신이 밝혔던 썰들도 그렇고 전부 그냥 자기가 한 말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존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옥신각신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밑에 보시면 이 케이 카즈미 씨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바로 실제 카즈미 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TBS 테레비 방송인 수요일의 다운타운에 따르면 케이 카즈미 씨는 실존 인물이고요. 자루소바 82그릇을 먹은 신화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정보들은 모두 사칭 계정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였음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82그릇이나 먹을 수 있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냥 소바를 좋아해서 계속 먹다 보니까 82그릇을 먹고 있었다고 하고, 신기록을 세웠으니까 이름을 기재해달라는 직원의 말에 성씨의 이니셜 K와 본인의 이름 카즈미를 합쳐서 K 카즈미라고 등록했다고 합니다. 요것까지는 사실이나 이 외에 뭐 정말 후라이팬을 반으로 접는다든지 아니면 뭐 자판기만큼 큰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의 모든 이야기는 그냥 합성이거나 지어낸 인터넷발의 뜬소문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평소에는 소식을 하거나 1인분만 먹는다고 합니다. 무한리필 전날에는 식사량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폭식 다음 날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한리필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여태까지 방송 출연이나 언론의 취재, 인터뷰의 제의를 거절했는가 하면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TBS의 인터뷰에 응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딸에게서부터 사칭 계정의 존재를 알고 난 후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TV 출연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야후 지혜 보따리에서 활동하는 K 카즈미는 사칭 계정이고요. K 카즈미 실제 본인은 거기서 한 번도 활동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건 사칭 계정이 인터넷에서 유명인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상당한 쇼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의 마지막에는 사칭 계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없애달라라고 단호하게 경고했다고 하고요. 사칭 계정이 올린 거구의 사진을 보고는 보기도 싫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의 프로필은 뭐 2m가 넘고 200kg이 넘고 그런 게 아니고 167cm에 체중은 60kg,
발 사이즈는 245, 나이는 50대 후반이고 엄연히 직업이 있는 기혼자이면서 전업주부가 아니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인터뷰나 여기 등장하는 사람도 이제 가짜가 아니겠느냐, 지어낸 거 아니냐, 자기네 가게 홍보하려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도 있습니다만 뭐 그거에 대한 거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루소바를 82그릇이나 먹은 사람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올라와 있는 많은 사실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 전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 이치몬메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동요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동요냐? 이겨서 기뻐 하나 이치몬메, 져서 분해 하나 이치몬메, 저 아이를 원해, 저 아이라고 하면 몰라, 상의해보자, 그러자 라고 하는 가사의 동요라고 하는데요. 하나 이치몬메는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한 줌의 꽃이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일본의 동요이면서 어린이들의 놀이이기도 합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어린이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 이치몬메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뒤에 각 패에서 부모 역에 해당하는 아이가 나와서 상대편 팀의 무작위의 한 아이를 지정한 후 지정된 아이들끼리 가위가위보를 해서 진 아이가 이긴 아이 팀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하는 놀이입니다. 전국시대의 어려운 형편에 못 이긴 어른들이 딸을 육아하게 파는 풍습에서 비롯된 놀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꽃이라는 것이 여자아이를 하는 의미의 말이 되기도 하고요. 이치몬메는 대충 해석했을 때 엽전 한양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엽전 한양에 팔린 소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하나 이치몬메 놀이라는 것이 한국에 전래돼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라는 놀이의 변형이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사를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를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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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땡땡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걔를 데려가서 우리 팀으로 사람 수를 늘리는 그런 류의 게임이죠. 더 많이 남은 쪽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랑 상당히 유사해서 일본에서 전래된 게임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어찌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은 놀이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엽전 한양으로 사람을 사고 판다는 느낌의 동요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노래 가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겨서 기쁘구나 하나 이치몬메 라는 이 가사는 싼 가격에 소녀를 사서 유곽 주인이 기쁘다 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져서 분하구나 하나 이치몬메 라는 말은 더 값을 올리지 못하고 딸을 팔게 된 부모의 부담을 가리키게 되는 가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정타로 마지막 부분에 저 아이가 끌리는구나 하나 이치몬메, 저 아이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이치몬메 라고 하는 대목이 딸을 팔러 온 부모들 앞에서 소녀들을 살펴보는 포주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동요를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다른 동요에 비해서는 해석의 근거가 나름 뚜렷한 동요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이거는 나름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게다가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것도 약간 좀 으스스한 느낌이 있잖아요. 꽃을 찾으러 왔다, 땡땡꽃을 찾으러 왔다 이런 식의 가사가 있는데 그 땡땡에는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하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내가 지면 그쪽에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의 구조가
상당히 사람을 주고 팔고 뭐 이런 식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다른 동요들에 비해서는 실제로 인신매매랑 연관되어 있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물론 정확히 그런 식의 기원을 갖고 있는 게임이다 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괴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전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튼 동요랑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항상 으스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즐겨 부르고 뜻도 모르면서 즐기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으스스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자극적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런 괴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피어스의 하얀 실. 일본의 도시전설입니다. 귀에 피어싱 혹은 귀고리에 구멍을 뚫고 나서 세수를 했는데 귀를 뚫었던 구멍에서 뭔가 하얀 실 같은 것이 나와서 계속 잡아당겼더니 사실은 청신경, 그러니까 이제 청각신경이었어가지고 실을 딱 잡아당겨서 뚝 끊어지면서부터는 청력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도시전설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청신경이 귓볼에 분포할 리가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어싱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시전설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청신경 대신에 시신경이 끊어져서 맹인이 됐다고 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훨씬 유명합니다. 끊어지는 순간에 누가 불 껐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 클라이막스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할 때 실제로 불을 타이밍에 맞춰서 끄면은 효과가 100배라고 하는 괴담이라고 하네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 짧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도 이제 이쪽 귀에 피어싱을 했는데 제가 뭐 딱히 피어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재미삼아서 했거든요. 제 인생이 너무 심심해서. 근데 여기서 뭔가 흰색깔 실이 계속 나온다, 이런 식의 괴담은 있을 법한 것 같아요. 뭐 여기다가 귀를 뚫는 이런 행위 자체가 그다지 자연스러운 행동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건강 이상이 왔다라고 하는 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게다가 피어싱을 했다가 상처가 골마서 흉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피어싱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봤을 이야기이고, 그런 이야기들도 인터넷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피어싱 한 곳에서 하얀 색깔 줄을 쭉쭉 잡아당기다 보니까 어느샌가 청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름의 설득력을 갖추는 괴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도 나왔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으스스했죠? 그러면 도시전설은 그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다음 이야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파발꾼의 훈도시 라고 하는데요. 뭐 파발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소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요. 훈도시는 일본의 전통 복장 중에 하나이지요. 팬티 비슷한 그런 거. 1990년대 초중반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했던 택배업체 사가와 택배의 트럭에 얽혀있는 도시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1991년 말경부터 초등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을 시작으로 2년 후인 1993년에는 여고생들 사이에도 크게 유행하게 된 그런 도시전설입니다. 당시 사가와 택배의 트럭에는 빨간 훈도시를 입은 파발꾼 캐릭터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빨간 훈도시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서 마치 유명인의 동상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듯이 택배 트럭에 그려진 파발꾼의 훈도시를 만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트럭이 빨리 달리고 있는 도중에 건드리면 더 좋다 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낭설까지 퍼지더니 나중에는 트럭에 그려진 훈도시로는 모자라서
남자 택배기사의 엉덩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괴이한 도시전설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사자인 사가와 택배 측에도 문의가 쇄도하게 됐는데요. 홍보팀 측에서는 일단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에 발생한 사가와 규빈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사가와 측에서는 이 도시전설을 계기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행운을 부르는 파발꾼 인형 30만 개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등 택배 트럭에 그려진 파발꾼 캐릭터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전설이 갈수록 과열되면서 주차된 트럭은 물론 심지어는 주행 중인 트럭을 쫓아가서 훈도실을 만지려고 하는 사고가 다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됐고, 이에 회사 측은 자사 택배 기사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사가와 규빈이 파발꾼이 아니라 일반 택배원의 모습을 한 마크로 마스코트를 바꾸게 되면서 완전히 과거의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런 괴담은 왜 있던 걸까? 택배의 그 빨간 훈도시 엉덩이 부분을 만지면 행운이 쫓아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어디에 가도 동상이나 마스코트나 그림이나 이런 거에 어느 부분을 만지면 뭐 행운이 온다, 이세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라는 게 딱히 이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택배 회사의 마스코트의 엉덩이였을까 하는 데에선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의 괴담들은 그냥 뭐 가벼운 도시전설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사한 것들이 꽤 있죠. 황금 마티즈가 지나가면 각종 폭력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아주 으스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 옛날에 황마라고 했거든요. 황마? 황금 색깔 마티즈야. 그게 지나가면 황마 하면서 옆에 있는 애를 팍 때려.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황금 색깔 마티즈가 되게 흔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한 동네 게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황금 마티즈가 너무너무 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근데 황마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각종 뭐 파마 하면서 파란 마티즈 지나갈 때 때리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 마티즈가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그 게임은 자취를 감추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팔척 귀신. 일본에 있는 한 괴담입니다. 키가 8척이라고 하면 242cm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죠. 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에 있는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은 혼자서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잘 와주었다면서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곳에 간 것은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째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온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을 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게 됐다. 아직은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바로 그때 하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 정도의 소리.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의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그냥 그 여자가 쓰고 있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됐다. 아,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포포 하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큰 부츠나 힐을 신었거나 혹은 키가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나서 말했다. 저기 아까 엄청 큰 여자를 봤는데 남자가 여장을 한 걸까? 라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을 해도 그러냐? 라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 모자를 쓰고 포포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하는 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 하면서 약간 화가 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게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해버린 것일까? 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무슨 생각도 나질 않았다. 아까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일 뿐이고, 어쨌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만 말하고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것일 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했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팔척 정도가 되면서 포포포포라고 하면서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한다. 본 사람에 따라서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다른 지역에 못 가도록 동서남북 사방에 지장을 세워서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서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장승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 봉인시켰냐 하면은 아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것이 오갔다고 한다. 예를 들면은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면서 부적을 하나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원래 비어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는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다. 이렇게 되자 속으로 진짜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겁이 났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있고 그 위에는 부적이 붙어있는 데다가 방의 4군데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서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마한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요강이 2개나 있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집에는 내가 연락해 놓으마. 라면서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에이,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새겨 듣고 꼭 지키도록 하거라.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아버지와 함께 왔던 노파도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해서 틀었다. TV를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그 내용이 들어오진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모양이었는데 깨서 보니까 TV에선 심야에 하는 통신 판매 선전이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상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었는데 톡! 톡! 창문을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 건진 모르겠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아유, 왜 그려? 너무 힘들면 밖으로 나와. 분명히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꺼멓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벌벌벌벌 떨고만 있었는데 그때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낮에 봤던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빌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된 시간은 7시 30분.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도 혹은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던 것 같다. 방구석에 놓아뒀던 소금은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면서 울고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에는 할아버지, 조수석의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는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면서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제보 살랭님 만나 바라밀다 돈이 최고액 사리자 색즉시 공공즉시생. 갑자기 창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건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말거라!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말했다.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에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을 했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적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질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라면서 부적을 써줬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적응을 하고 그 이후로 10수년간 가위 한 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서야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 하나가 깨져버렸다고 한다.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 포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꽤 긴데요? 이렇게 긴 이야기인지 몰랐네. 어쨌든 상당히 길고 왠진 모르겠지만 되게 리얼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귀신 중에 하나죠. 예? 빨간 마스크나 뭐 테케테케 아니면은 뭐 쿠네쿠네랑 더불어서 팔척 귀신 이야기는 꽤 유명한 일본의 도시전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가 됐든 간에 묘사도 묘사지만서도 이 어떤 해야만 하는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밖을 보면 안 된다 라든지 그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지장 밖으로만 벗어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전적인 정보가 너무 치밀하게 잘 짜여 있다 보니까 훌륭한 괴담처럼 들리긴 합니다. 게다가 도심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특정적인 어떤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서정적인 느낌 있잖아. 논밭이 펼쳐져 있고 허수아비 하나 있고 하늘은 정말 끝도 없이 맑고 그런 데서 벌어질 것 같은 이야기잖아. 그래서 굉장히 잘 쓰여진 도시전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팔척 귀신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진들이 있을 건데 대략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팔척 누나 이런 귀신이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제발 팔척 귀신 등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일본발 도시전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